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생명과학원 해설을 맡은 조은희입니다. 자, 우리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아는 것은 꼭 맞추고 부족한 점은 잘 보완해서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10월 학평에서 맞췄던 문제도 그리고 못 맞췄던 문제도 한 문제씩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생물의 특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에 대해서 읽어보면 개, 조개 등의 먹이를 섭취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먹이를 섭취해서 소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세포의 생명활동인 세포호흡에 이용하여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소화나 세포호흡 모두 다 물질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이고 이 이화작용은 물질대사에 해당되죠. 그다음 반응 속도가 빠르고 몸이 유연하여 주변 환경에 따라 피부색과 체형을 바꾸어서 천적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 주변 환경에 따라 생물의 특성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적응과 진화의 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가볍게 풀었을 것 같고요. 또 2번 문제, 우리 소순호배,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냥 그림만 보고서도 바로 영양소를 소화시키고 흡수시킨 다음 흡수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A는 소화계, 다음 C는 오줌을 만들어서 배설하는 배설계, 그리고 B는 나머지 기관계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순환계입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부터 보면 A에는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있다. 자, 인슐린 글루카곤의 표적기관 어디예요? 표적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간. 간이 A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간은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죠. 맞습니다. 또 다른 선지로 만약에 요소가 합성되는 기관이 A에 속한다라고 해도 맞죠. 요소가 합성되는 곳도 간이기 때문에 또 간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선지가 나올 수 있죠. 그다음 니은 심장은 B에 속한다. 심장, 혈관 등은 순환계에 속하죠. 맞고요. 호흡계로 들어온 O2 중 일부는 B를 통해서 C로 옮받는다. 아마 이 디귿 보기를 그냥 틀렸다고 했던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선생님, O2는요, 호흡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C로 전달된다는 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배설계나 소화계나 순환계나 호흡계 이 각각의 기관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 단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죠. 그럼 그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다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계에 속해 있는 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여기서 들어와서 B를 거쳐 C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병원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지금 후보로 독감, 말라리아, 그리고 무좀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어떤 병원체에 의한 질병인지 써보면 독감은 바이러스, 말라리아는 원생생물, 무좀은 곰팡이죠. 그러면 첫 번째 특성에 대해서 과연 갖고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옆에만 써보면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음, 되어 있음, 되어 있음이죠. 그래서 원생생물과 곰팡이는 다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구조를 가져요. 하지만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지 않는다. 중요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원생생물에 속하는 건 말라리아의 병원체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칭을 해보면 말라리아는 두 개 다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B가 말라리아의 병원체, 그리고 둘 다 X인 C가 바로 독감의 병원체, 그 다음 마지막 이 A가 무좀의 병원체가 되겠네요. 그리고 OX니까 기억은 동그라미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기억은 동그라미다. 맞고요. 니은 B는 무좀의 병원체이다. B는 말라리아의 병원체. C는 바이러스에 속한다. 저 독감의 병원체니까 바이러스에 속하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까지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4번. 체세포의 세포 주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냥 순서대로 G1기 다음에 S기, G2기, 그리고 분열기 M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기억의 세포에서 핵망이 관찰된다.
핵막은 간기에서 다 관찰이 되죠. G1S, G2기에서 다 관찰이 돼요.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니은은 간기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 다 간기에 속합니다. 맞고. 디귿의 세포에서 이가염 색체가 형성된다. 이가염 색체는 상동염 색체가 접합해 있는 형태를 뜻하는데, 이가염 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나 중기에서만 관찰이 되죠. 지금 체세포 분열 중이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님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대사량과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문제인데 맞는 설명을 한 학생만 고르면 되죠. 먼저 학생 A. 기초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에너지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비만이 될 것이냐?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한대요. 그러면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실조가 올 수 있겠죠? 반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입니다. 대사성 질환이 얘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게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가부터 읽어볼게요. 식물 주변 농도가 무슨 농도? O2 농도가 높을수록 CO2 흡수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못 먹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 뭘 설정했어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설을 읽으면요.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이 보인다고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죠? 조작변이는 원인에 해당한다. 무엇을 변화시켜줬을까? 바로 O2 농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실험 결과가 종속변인인데 바로 이 CO2 흡수량이 실험의 결과, 종속변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와 B를 준비하고 표와 같은 조건에서 일정 기간 기르면서 CO2 흡수량을 측정을 했죠. 이게 바로 이제 종속변인 실험 결과인데요. 기억과 니은이 A와 B 중에 뭔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언제가 산소 농도가 높을 때인지 알아맞혀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써야 되는 조건이 이거죠. 가설과 맞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가설을 수정했답니다. 그럼 가설은 얘가 높을 때 높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CO2 흡수량이 낮다라는 결과가 나왔겠죠. 자, 그러면 CO2 흡수량이 어느 쪽에서 낮은지 봤더니 기억에서 더 낮습니다. 그럼 더 낮은 이유가 뭐예요? O2 농도가 더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낮은 쪽에서 O2 농도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일 때 O2 농도가 더 높은 것이다. 즉 A, B 집단 중에 B 집단이 바로 기억이고 그리고 A 집단이 니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느냐?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이 맞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 설정하고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 쓰였고요. 주변, O2 농도는 종속변인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O2 농도는 조작변인입니다. 틀렸고 기억은 A다, 기억은 B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페이지는요. 무리 없이 풀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우리 이제 5단원에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이 나왔는데요. A와 B 중 하나는 다른 하나를 잡아먹는 포식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식과 포식. 그래서 이 7번에서 누가 피식자고 포식자인지를 알아맞혀야 돼요. 자, 선생님이 항상 개념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증가하고 먼저 감소하는 쪽이 먹히는 피식자이다. 또 일반적으로 피식자의 수가 포식자의 수보다는 많다. 그럼 A와 B에서 먼저 증가 감소하는 게 누군지 봤더니 A가 먼저 증가하고 B가 따라서 증가. 그다음에 A가 먼저 감소하고 B가 따라서 감소합니다. 또 수를 비교해 봤더니 A가 B 그래프보다 좀 더 높이 있고요. 그 옆에 눈금도 잘 봐야 되죠. 눈금 자체가 A가 훨씬 더 큽니다. 즉 A의 개체수가 B의 개체수보다 훨씬 더 많으며 먼저 증가하고 감소한 쪽이 A다. 즉 먹히는 쪽이
A고 먹는 쪽이 B인 거죠. 피식자, 포식자. 자, 그럼 기억부터 B는 포식자이다. 맞는 선지. 니은 T1일 때 A는 환경저항을 받지 않는다. 자, T1이거나 T2거나 상관없이 A는 항상 주변 환경에 어떤 제한적인 요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예요. 뭐 먹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환경저항은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 디귿 T1일 때 B의 개체군 밀도는 T2일 때 A 개체군 밀도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수와 비례하는 값이므로 개체수를 비교해 볼게요. T1일 때 B의 개체수 이만큼, T2일 때 A 개체수 이만큼인데요. 눈금을 잘 보셔야 되죠. A의 개체수 눈금 간격이 B의 개체수보다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A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이므로 개체군의 밀도가 이쪽이 더 큰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서술해서 디귿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항상성과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체온 조절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은 고온과 저온 중 하나이고 그리고 A는 억제와 촉진 중 하나이다. 근데 힌트가 있어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했대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면 열 발산량,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언제 열 발산량을 줄이겠어요?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는 저온 자극에 왔을 때죠. 추울 때. 추울 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 줄이기 위한 작용이 일어날 거다. 자, 그렇다면 티록신의 분비는 어떻게 될까요? 티록신이 분비되면 열 발생량을 조절하게 되는 건데 열 발생량이 증가하도록 추울 때 열 발생량이 증가하도록 분비가 촉진되겠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기억은 저온이다. 맞고 니은 A는 억제이다. A는 촉진이다. 디귿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친구들이 8번까지는 막힘없이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마 제동이 걸렸을 문제가 바로 9번입니다.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이 9번 문제는요. 새로 출제된 유형이 아니라 기존 문제와 유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절대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좀 헷갈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푸는 유형은 사실 다 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푸는 그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비슷한 문항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부터 읽어보면 사람의 특정 유전 형질이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표는 사람 P와 Q의 세포 1, 2, 3에서 이것의 유무인데 사람 P와 Q, 즉 2명의 세포인데 3개가 나와 있다면 2개, 1개로 나뉠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의 그림은 PQ 중 한 명의 생식세포에 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생식세포니까 핵상 N이죠. 하나씩 외롭게 존재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A, B, C, D를 우리 매칭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요. 1, 2, 3번. 세포가 3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핵상부터 적어보기. 자, 핵상에 대한 힌트는 바로 갖고 있는 대립유전자의 개수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1번과 2번의 경우는요. 4가지 대립유전자 중에 각각 3개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3개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인데 라지 스몰 a를 갖고 둘 중 하나를 더 갖는 경우 또는 라지 b 스몰 b를 갖고 둘 중 하나를 더 갖는 경우 그럼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를 꼭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가 한 세포 안에 존재할 때 그 대립유전자가 존재한 상동염색체가 있다는 뜻이므로 그 세포 핵상은 EN이 되죠. 따라서 4개 중에 3개씩을 갖고 있는 1번과 2번은 다 핵상이 E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P와 Q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세포인지를 매칭해내야 되는데 똑같이 핵상이 EN인 세포에서
갖고 있는 대림 유전자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가 됩니다. 자, P를 문제에서 남자라고 했거든요. Q는 여자인지 아직 모르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남자 P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임의대로 A의 세포, B의 세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3번의 핵상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3번은 A의 세포거나 B의 세포거나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C가 없던 게 이렇게 생길 수는 없거든요. A의 세포라고 한다면 없던 유전자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B의 세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핵상이 EN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B의 세포이기 때문에 A, C, D 유전자를 여기 똑같이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뭔가 모자라요. 모자른다는 얘기는 핵상이 N이다. 그래서 우리 B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봤어요. A랑 C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체 중에 어떤 개체의 세포일까? A는 C를 갖지 않는다면서요. 따라서 얘는 C를 가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B 개체의 세포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B 개체에 지금 핵상이 N인 것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핵상이 EN인 것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핵상이 EN이라면 쌍으로 존재해야 돼요. 얘의 상동염색체 있겠죠? 또 얘의 상목염색체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럼 핵상이 EN인 세포에서 B는 스몰 a, 스몰 c, 스몰 d를 가져요. 그럼 스몰 a, 스몰 c는 있고요. 이 스몰 d라는 유전자가 나머지 두 개의 염색체 중 하나에 반드시 있어야겠네요. 됐죠? 스몰 d가 여기 또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세포인 3번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볼게요. 3번 세포는 지금 핵상이 N이죠. 핵상이 N이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요, A는 없습니다. 그럼 이 스몰 a가 존재하는 이 염색체는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핵상이 N인 세포는요, 상동인 염색체 중에 무조건 하나를 가져야 되죠. 둘 중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염색체는 갖지 않지만 이 염색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갖고 있는 염색체에 스몰 d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스몰 d는요, 둘 중에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몰 d가 있도록 상동인 염색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즉, C와 D는요, 서로 대립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대립 유전자. 그럼 자동으로 A랑 B가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핵상이 N인 세포인데요. 지금 핵상이 N인 세포에 C가 있는 염색체가 있고요. 그리고 A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염색체가 아니라 이 염색체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립 유전자인 스몰 b도 없어야 된대요. 즉, 스몰 a나 스몰 b가 다 없어야 된다? 즉, 이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쌍이 아니라 모양과 크기가 다른 성염색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성염색체 XX라고 해봅시다. XX라면 여기 이 염색체를 갖지 못해도 이 염색체에 스몰 a나 스몰 b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다는 얘기는 Y염색체가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얘가 Y인지 X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성염색체라고 해볼게요. 성염색체에 이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쪽은 성염색체와는 독립인 다른 염색체고 둘이 같은 이제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똑같은 쌍을 이루기 때문에 이쪽은 상염색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이렇게 썼더니 A라는 개체는요, 서로 다른 종류의 A랑 B를 가질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 있죠. 즉, 성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Y는 될 수 없기 때문에 XX를 갖는 거죠. 그렇죠? 각각 X 하나에 스몰 a가 있고 또 다른 X에 스몰 b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성염색체 X에 존재하는 유전자이며 XX를 갖는 A는 암컷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써야 되는데 P는 남자라고 했으니까 이 A는 Q가 되겠죠. Q. 그리고 자동으로 이 3번이 지금 3번에 Y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X에 존재하는 A나 B가 없었는데요. Y를 가질 수 있는 이 B는 바로 남자이며 남자 P의 세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자 Q, 남자 P의 세포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2는 P의 세포이다라고 했는데 맞죠? 니은 B와 C가 대립전자가 아니라 C와 D, A와 B가 각각 대립전자이다. Q는 여자이다? 그렇죠. Q는 여자이다. 왜? 서로 다른 X를 가질 수 있으니까. X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던 문학이긴 한데요. 선생님이 여기 그림 그리면서 논리적으로 분석했던 내용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같이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좀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 더 보시고요.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어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제 가부터 읽어보면 유전적으로 갖고 기억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 4, 5를 준비했대요. 1번에는 생리식염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항원이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의 체내에서는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즉, 1번의 혈장 속에는 기억에 대한 항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2에는 죽은 기억을 주사했어요. 그러면 기억에게, 이 2번에게서는 죽은 기억을 주사했기 때문에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혈장 속에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누구에 대한? 기억에 대한. 그리고 기억세포도 형성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 4, 5번에 각각 주사액을 이렇게 넣고 생존 여부를 봤는데요. 3번은 원의 혈장이에요. 원은 항체가 없는 혈장을 갖게 될 것이니까 항체가 없어서 기억을 넣어줬을 때 죽겠죠. 그렇죠? 여기는 항체가 없다. 그 다음 4번. 2의 혈장과 기억을 같이 넣어줬더니 살았대요. 이유는 이 2에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혈장이 존재할 거니까요. 그래서 2의 혈장 속에는 항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억과 같이 섞어줄 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살 수 있었다. 그다음 2에 기억세포를 넣어줬다면 기억세포와 기억을 같이 주사했을 때 이 5번의 체내에서는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또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A에는 기억에 대한 항체가 있다. 항체 없다라고 했죠? 나의 2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나의 2에서 물어봤는데요. 죽은 기억을 주사했을 때 이렇게 항체가 형성된 것, 이런 것을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고 하죠. 그렇죠?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해낸 것,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다의 5번에서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항체가 생성됐고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우리 막전이 변화 그래프 해석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도 신유형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선생님이 항상 강의 때 얘기했던 꿀팁을 사용하면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접근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시 되살려 볼게요. 자,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과 D2의 위치. 센티미터 그런 거 없어요. 속도도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안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프에서의 미리세크 시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A의 D1과 B의 D2의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해줬다. 자극을 준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헷갈렸을 거예요. 그리고 T1과 T2일 때 A의 1, A의 2, B의 1, B의 2 각각의 막전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과 니은은 각각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20 중 하나이다. 자, 요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역치상이 자기고 오면 탈분국, 재분국, 다시 분국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인 지점 두 지점을 표시해 보면 탈분국, 재분국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20인 지점도 표시해 보면 탈분국, 재분국 두 지점이 나와요. 그죠? 그럼 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써볼게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를 써보면 마이너스 10일 때 그 다음 플러스 20 그리고 또 플러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탈분국, 탈분국, 재분국, 재분국이죠. 선생님 꿀팁에서 강조했던 내용 왼쪽에 있다라는 것은 덜 진행됐다는 걸 의미한다. 즉, 덜 진행됐다는 것은 자극이 나중에 왔다는 것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더 진행됐다는 것이다. 즉, 자극이 먼저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다시 이제 문제로 가서. 자, T2는 T1 이후의 시점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각 지점에서 T1보다는 T2가 더 진행된 거예요. 그 위아래 값을 비교할 때 더 진행될수록 오른쪽에다 그려야겠죠? 됐어요? 더 진행되니까 이 T1일 때보다는 T2일 때가 더 오른쪽에 그래프에 표시해야 된다. 그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B가 A보다 빠르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B가 A보다 빠르다. 자, 그래서 이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 지점을 매칭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자, 기본적인 제일 이제 문제 접근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의 막전위부터 찾아보자. 지금 문제에서 1, 2가요. 각각 D1인지 D2인지 안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우린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의 막전위를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최초 자극을 준 지점 A에선 D1, B에서는 D2예요. 서로 자극을 준 지점은 다르지만 동시에 줬어요. 그럼 T1일 때도 T2일 때도 이 두 지점의 막전위는 동일해야 됩니다. 왜? 동시에 자극을 줬고 또 일정 시간 후에 또 막전위 측정하면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D1이고 얘가 D2라고 해봅시다. 서로 다른 지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의 막전위를 봤더니 둘이 서로 다른 값이죠. T1일 때도 T2일 때도 다른 값이에요. 따라서 1이 D1이 아니라 2가 D1이 되는 거고 1이 D2가 되면 어떨까?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자, 첫 번째가 틀렸기 때문에 두 번째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동시에 자극을 준 두 지점은 T1일 때나 T2일 때나 막전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70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80. 가능하죠. 따라서 2는 D1이고 1은 D2다.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두 지점. 이 두 지점의 막전위 비교입니다. 자, 일단은요. 이 기역과 니은, 니은과 기역 사이의 관계부터 다시 얘기를 해보면 T1보다는 T2가 더 진행된 후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더 오른쪽이죠. 얘가 왼쪽이면 얘는 오른쪽이에요. 얘도 왼쪽이면 얘는 오른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A의 D2 지점과 B의 D1 지점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서로 다른 지점이죠. 근데 비교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B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 때문에. D1에 최초 자극을 주고 A의 D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죠. B에서 D2에 자극을 주고 B의 D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같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빨라요? B가 더 빨라요. 그러면 B는 더 빨리 도착해서 일정 시간 후에 딱 막전위 측정했을 때 더 많이 진행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B가 더 진행되고 A는 속도가 느리니까 자기 늦게 와서 덜 진행됐을 거예요. 즉, 같은 시점일 때를 비교해보면 A의 D2보다는 B의 D1이 더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B의 D1 쪽은 A의 D2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더 진행됐으니까. 그리고 A의 D2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T1일 때요. A의 D2보다는 B의 D1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쵸? 오른쪽.
그리고 얘는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T2일 때도 비교해보면 자, 이 니은과 기역 사이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두 지점 사이에서는 비교했을 때 기역보단 니은이 오른쪽에 있고 또 얘보다는 얘가 더 오른쪽에 있고 종합을 해봅시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건 누구냐? 왼쪽에 있는 A 중에서도 더 왼쪽에 있는 기역이다. 그렇죠? A의 기역이 가장 왼쪽에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누구이냐?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도 더 많이 진행된 B의 기역이다. 자, 기역값이 어차피 똑같아야 되죠? 똑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10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 플러스 20이라는 값이 B의 니은과 그리고 A의 니은인데요. 둘 중에 어떤 게 B의 니은이고 A의 니은인지는 사실 이 문제 통해서는 모릅니다. 탈분국 중이고 재분국 중인 거 둘 중에 누가 B의 니은이고 A의 니은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정확하게 A의 기역과 B의 기역은 매칭해낼 수 있다. 같은 값이면서 가장 왼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기역부터 볼게요. 원은 D1이다. 원은 D2입니다. 틀렸고요. 니은은 플러스 20이다 라고 했는데 니은이 어찌됐든 플러스 20이죠. 디귿 T1일 때 A의 D2에서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다. T1일 때 A의 D2는요. 요 A의 기역이죠. A의 기역 마이너스 10이고 탈분국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맞아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같은 지점에서 더 진행됐다면 오른쪽에 그리고 같은 시점에서 서로 다른 지점이긴 하지만 속도가 더 빨랐던 B는 더 많이 진행돼서 얘보단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11번도 비슷한 문항들과 함께 꼭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압 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A, B, C 세 사람이 나와 있어요.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 일단 B는요. 물을 1리터나 마셨대요. 그리고 A와 C 둘 중 한 명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사람 또는 기역이 물에 녹아진 용액 1리터를 마신 사람이래요. 근데 이 기역 자체가 ADH를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물질 중 하나이다. 굉장히 어렵게 써놨지만 일단 선생님 오줌 생성량만 비교를 해볼게요. 오줌 생성량이 A보다는 B보다는 C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B는 물을 1리터 섭취했을 때의 오줌 생성량이에요. 근데 물을 1리터 섭취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오줌이 생성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먹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을 섭취한 사람을 C라고 볼 수 있고 ADH 분비 억제냐 촉진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ADH는 오줌을 못 싸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오줌이 더 많이 생성된 것이므로 ADH를 억제하는 물질이 바로 기역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A는 자동으로 물 1리터를 마신 B보다 오줌 생성량이 적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역부터 이제 볼게요. 기역은 ADH 분비를 촉진한다? 아니다, 억제한다. 기역을 물에 녹인 용액을 마신 사람은 C이다? 그렇죠. C가 바로 기역을 마신 사람이다. 다음 디귿, B의 혈중 ADH 농도를 T3와 T1에서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요. T2에서 물을 마셨거든요. 물을 마시기 전보다 후에는 체내 수분량이 많으니까 수분을 재흡수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ADH 분비는 더 적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T3일 때가 더 높다고 했으므로 디귿은 틀린 선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분석해서 기억을 찾아내고 접근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신경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옆구리 신경세포에 달려있는 이 기역은 감각신경, 척수 반사의 경로니까 지금 척수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B와 C가 있는데 각각 B와 C는 골격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둘 다 체성 운동신경이에요. 이게 B처럼 감각신경과 바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C처럼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 가운데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를 자율신경의 신경전 이전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골격근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성 운동신경이에요. 기억. 그래서 A와 B는 모두 척수신경이다. 척수와 연결돼 있으니까 척수신경이죠. 우리 말초신경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할 때 뇌와 연결돼 있으면 뇌신경, 척수와 연결돼 있으면 척수신경이죠. A, B, C 모두 다 척수와 연결돼 있으니까 척수신경인 거예요. 그 다음 니은. B는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체성운동신경은 자율신경계에 속하지 않죠. 교감,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신경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C는 후근을 이룬다. 자, 체성운동신경은 전근을 이룬다. 운전 기억하세요. 전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항. 5단원과 또 관련된 문항이 나왔는데요. 일단 1, 2, 3이 각각 1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생산자 중 하나이며 또 A와 B가 생산자와 소비자 중 하나이다. 우리 탄소순환에서요. 대기 중의 CO2를 광합성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호흡을 통해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이 B는 바로 생산자죠. 먹이 사슬에 따라 A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 A는 1차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에서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가장 밑에 에너지가 가장 많은 게 가장 하위 단계인 생산자, 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 상위 영양 단계인 3차 소비자 이렇게 되겠죠? 기억. 3번은 B에 해당한다. 3번은 소비자죠, 소비자. 여기서 A와 B가 소비자 또는 생산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소비자라고 씁시다. 그래서 얘는 소비자니까 A에 해당해야 됩니다. 니은 1에서 2로 유기물 형태로 탄소가 이동한다. 네.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 때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그 유기물 형태로 이동하게 되죠. 맞는 선지고. 나에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이니까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하면 10%죠.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우리 여기서 또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또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육원성묘마디 X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T1, T2 시점에서 X의 길이 1 플러스 3, 2 마이너스 1 나와 있어요. 1, 2, 3은 각각 기역, 니은, 디귿 구간 중 하나입니다. 매칭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유일한 힌트가 여기 있죠. A와 B는 각각 2.4와 2.2 중 하나이다. 그러면 과연 T1에서 T2로 갈 때 근육이 수축했는지 이완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에요. 만약에 근육이 수축했다면 A가 2.4, B가 2.1 거고요. 근육이 이완했다면 2.2, 2.4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완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이완이라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완이라면 2.2가 2.4가 될 것이고 즉 근육 원성미마디 길이가 0.2만큼 증가하겠죠. 이 전체 길이가 0.2만큼 증가할 때 기역 하나는 0.1만큼 그리고 니은은 마이너스 0.1 변화량이 부호가 반대면서 그 절대값은 똑같죠. 디귿은 얘랑 변화량이 똑같아요. 플러스 0.2가 될 것이다. 됐어요? 이완했을 때 기준을 써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 플러스 3와 2 마이너스 1의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좀 생각해 볼게요. 자, 1 플러스 3가 일단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역 플러스 니은, 니은 플러스 디귿, 기역 플러스 디귿 이렇게요. 근데 선생님이 일단 기역 플러스 니은을 제꼈어요. 이유는 기역 플러스 니은을 더해보면 변화량의 값이 0입니다. T1일 때랑 T2일 때랑 그 변화량이 0이라면 여기도 그냥 0.8이 되고 여기도 0.8이 되거든요.
근데 2-1을 했을 때 0.6만큼 증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첫 번째 일단 빼고요. 그 다음 이제 기억 플러스 디귿이라고 가정을 해보겠게요. 기억 플러스 디귿이라고 해보면 기억 플러스 디귿의 값은 플러스 0.3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2는 여기 있지 않은 또 다른 길이이므로 기억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 돼야 되겠고요. 1이 지금 둘 중에 뭔지 모르니까 기억을 뺄 때도 있을 거고 디귿을 뺄 수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죠. 니은에서 기억을 빼면 그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니까 마이너스 0.2. 같은 방식으로 하면 여기 마이너스 0.3이 나와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경우 니은 플러스 디귿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량 값은 플러스 0.1이 돼요. 그럼 2는 니은 디귿 말고 기억인 거죠? 기억에서 니은 빼거나 기억에서 디귿 빼는 값이에요. 기억에서 니은을 뺐더니 플러스 0.2고요. 기억에서 디귿을 뺐더니 마이너스 0.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자, 이 변화량이 있을 거고 이 변화량을 지금 각각 구해낸 거예요. 각각의 경우에서. 그래서 0.8에서 뭔가 변해서 C가 되고 0.2에서 변하면서 C가 되는, 즉 이 두 값이 같아지는 경우를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1과 3을 더했을 때 이 값에서 0.3을 더하면 얼마예요? 1.1이 돼야 됩니다. 이 값에다가 0.1을 더하면 0.9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0.2라는 값에서 빼버리면 여기 0과 그리고 아예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아예 되지가 않죠? 똑같은 C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값이 여기서도 안 나오고 여기서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이완이라고 가정한 자체가 틀렸구나. 그럼 이제 수축인 거죠. 그럼 여러분 수축은요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도 다 부호만 바꾸면 돼요. 이제 이 값들 지우고 여기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1,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봤을 때 어떤 값이 똑같이 C라는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보는 거죠. 자, 경우가 있는지 볼 텐데 자, 1과 3가 마이너스 0.3이 되면 C가 0.5가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0.1을 했을 때 0.4밖에 안 되니까 얘는 아니고요. 플러스 0.3을 하게 되면 똑같이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맞는 거죠. 이 경우. 네,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0.1 더하면 0.1 빼야 되죠. 0.1을 빼면 0.7이 돼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 0, 그냥 0.7이 돼야 되고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0.2를 하게 되면 그게 0이고 플러스 0.1을 하게 되면 0.3이니까 모순이 또 발생하죠.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딱 이 값이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1과 3가 기억 플러스 디귿이고 2가 니은이면 1이 디귿인 거죠. 1이 디귿, 3가 기억 이렇게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시험장에서 시간도 없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경우를 써가지고 문제 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직관을 발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풀이는 선생님이 한 풀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고 이렇게 봤을 때 값이 왠지 0.8에서 얘는 감소하고 여기 증가해서 같은 값이 됐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얘를 다 더했을 때 2 플러스 3가 1.0인데 이 값이 2 플러스 3가 왠지 기억 플러스 니은이어가지고 좀 어렵긴 하죠. 대단한 추측이긴 하지만 기억 플러스 니은의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C를 더했을 때 두 개의 C가 1.0일 것이야 해서 0.5, 0.5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또 문제를 쉽게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풀이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2는 니은이다. 2 니은. 맞고요. T1일 때 A대의 길이는 1.4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일단
이게 우리가 수축할 때라는 거 알아냈죠? 입원할 때가 아니라 수축할 때고 2.4가 2.2 될 때입니다. 그쵸? 아까 부호 바꿔버렸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이 2.4인데요. 2 플러스 3의 값. 즉 이거 다 값을 더해버리면 1.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기억 플러스 니은의 값이 양쪽에서 1.0씩이다. 1.0. 1.0 양쪽을 빼면 가운데 디귿 0.4가 나온다. 디귿이 0.4이면 기억은 합해서 0.8이 돼야 되니까 0.4죠 또. 0.4. 그러면 니은이 0.6입니다. 그럼 니은 양쪽이 똑같이 0.6이니까 A 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1.6이죠. 니은 틀렸어요. 1.6. 디귿.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보다 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리 x의 길이가 0.2만큼 증가하면 기억은 마이너스 0.1이 된다. 디귿은 마이너스 0.2가 된다. 이미 구해놨죠. 이 값에서 마이너스 0.1이면 0.3이고요. 이 값에서 마이너스 0.2면 0.2입니다. 즉, T2일 때 기억이 디귿보다 더 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길다.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이지만 네, 선생님이 이제 정석대로 풀이했던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일단 듣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다인자 유전이 나왔죠. 그래서 문제 일단 꼼꼼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조금 변형된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문항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 내용부터 써보면 가는 A, B, D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문자 수에서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이다. 그리고 나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결정되니까 단일인자 유전인데요. 대립유전자가 E, F, G 세 종류가 있어요. 즉 복대립 유전이죠. 복대립. 그런데 이제 FF인 사람과 FG인 사람이 표현형이 같다. 얘는 F에 의한 표현형이 나타났는데 얘도 F에 의한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니까 F가 G에 대해서 우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E는 모르겠어요. 얘를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림은 남자 기역과 여자 니은의 세포에 있는 일부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연관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가를 결정하는 이 세 유전자는 각각 다 독립이에요. 각각 다 독립이에요. 그런데 이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랑 D가 서로 연관돼 있죠.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힌트가 나와 있어요.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 A가 태어났는데 이 A에게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기역과 같을 확률이 32분의 3이다. 그러면 기역의 표현형을 한번 써봅시다. 기역의 가에 대한 표현형, 나에 대한 표현형을 써볼 텐데요. 가는 대문자 수에서만 결정되니까 대문자 몇 개? 3개. 3개이면서 나는 지금 유전자형이 G인데 G가 나타내는 표현형이 있을 거예요. 그 표현형은 이것의 우열관계에 따라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얘가 연관돼 있으면서 우열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린 이 값을 통해서 이 복대립 유전에서의 유전자들 사이에서의 이 우열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까다롭죠?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고려를 해볼 것이냐? 일단 얘랑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를 결정하는 A랑 B는요. 독립이에요. 독립. 얘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A와 B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기역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고요. 니은은 라지, B, 스몰 B입니다. 이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우리 대문자 수만 고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항상 라지 A를 하나 줄 거고요. 여기선 라지 A 또는 스몰 A 두 가지. 자, 여기서 라지 B 또는 스몰 B 두 가지. 여기서도 라지 B 또는 스몰 B 두 가지 이렇게 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 대문자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대문자 수만 써볼 텐데 한 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나머지 세 자리에 하나 더 있어서 전체 2개거나 또는 3개거나 4개까지도 가능하죠. 대문자 수가 1개부터 4개까지 가능하다. 각각의 확률을 구해볼 텐데 일단 분모는 동일하게 2의 3승이죠. 2의 3승인데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도 대문자가 안 온다면, 즉 3시 0이라면 대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소문자만 쭉 있고 여기 대문자 한 개만 있으니까 전체 대문자 수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한 개 있는데 셋 중에 한 개를 더 뽑아요. 그러면 전체 대문자 두 개. 3시 2를 해버리면 셋 중에 두 개를 뽑아버리니까 전체 세 개. 3시 3을 하게 되면 전체 대문자 수 다 채워져서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확률을 써볼게요. 8분의 1, 3, 3, 1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나왔어요. A와 B에 의해서의 대문자 개수 1, 2, 3, 4까지 나올 수 있고 1, 3, 3, 1,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확률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역과 니은에 옆에 연관되어 있는 거 있죠? 연관되어 있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손에서의 표현형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까다로우니까 표로 그려볼게요. 기역과 니은에서 각각 만들 수 있는 생기세포. 일단 기역에서는 라지 D와 G가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스몰 d와 라지 연관. 둘 중 하나를 줄 겁니다. 니은에서는 라지 D랑 G, 스몰 d랑 F. 자, 그럼 여러분 D는요. 대문자만 생각하면 돼요. 두 개 더하면 대문자 두 개. 그죠? 대문자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는 0개입니다. 그 다음 G인 경우는 표현형이 뭐 할 거 없이 G에 의한 표현형. 그 다음 F랑 G가 함께 있으면 F가 우성이니까 F에 의한 표현형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2G고 유전자양이 여기는 2F인데요. 지금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몰라요. 우열관계가 무려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냐? 2가 가장 우성이에요. F랑 G는 우열관계 이렇게 돼 있죠. 또는 FG보다 2가 가장 열성이거나 또는 F랑 G 사이에 2가 이렇게 껴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각각의 경우일 때 얘네들의 표현형이 달라져요. 굉장히 문제가 까다롭죠? 자, 먼저 생각해 볼게요. 2가 G랑 함께 있을 때. 자, 1번 같은 경우 2가 드러날 거예요. 1번에는 2가 드러나요. 그런데 3번에서도 2가 드러나요. 1번과 3번의 경우는 2라는 표현으로 드러날 거고요. 근데 2번의 경우에서는 2G가 같이 있을 때 G가 드러나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써봅니다. 나중에 아주 쉽게 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이제 1, 2, 3번이 있는데 2번은 이 경우. 2랑 F랑 함께 있을 때 2가 우성이고요. 여기는 둘 다 F가 우성이죠. 즉 1번만 2가 우성이고 2번, 3번은 F가 우성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각각이 1번일 때만 보는 거예요. 1번일 때만 보면 2개 G 표현형, 1개 E 표현형, 1개 F 표현형, 0개 E 표현형. 다 표현형이 다르죠. 그렇죠? 가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표현형이 4칸이 모두 다 다릅니다. 2번일 때도 3번일 때도. 그럼 각 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몇 식이다? 4분의 1씩이다 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 왼쪽에서 대문자 1개, 2개, 3개, 4개가 나올 확률이 각각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확률이 다 똑같이 4분의 1이라는 거. 이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제 힌트를 보면서 1, 2, 3번 중에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맞혀 보자는 거죠. 힌트가 뭐였냐면 가와 나의 표현형이 가는 대문자 3개이면서 나는 G2에 의해 나타나는 표현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G2에 의해 나타나는 표현형이 1, 2, 3번 경우마다 다 다르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G2에 의한 표현형이 1번의 경우는 2가 우성이니까 2에 의한 표현형. 2번의 경우는 G가 우성이고요. 3번은 또 2가 우성입니다. 그렇죠? 1, 2, 3번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사실 정석대로 풀려면 1, 2, 3번에서 대문자 수가 3개가 되면서 각각 이런 표현형이 나에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단 대문자 수부터 보겠습니다. A와 B에 의해서 대문자 수가 한 개라면 그러면 D에 의해서는 2개여야지만 총 3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A와 B에 의해서 대문자가 2개라면 D에 의해서 1개. A와 B에 의해서 3개도 나올 수 있죠. 그죠? 4개까지 있으니까. 그럼 여긴 0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런 표현형 각각 이런 표현형일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먼저 1번일 때 나를 먼저 생각해 보니까 나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언젠가 여기에 있고요. 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문자 수를 보세요. D에 의해서 1개이고 0개일 때입니다. 1개이고 0개일 때, 즉 이 칸에 대해서만 확률이 나오고 2개, D에 의해서 2개일 때는 어차피 나가 E에 의한 표현형이 아니잖아요. G에 의한 표현형이기 때문에 여긴 빈칸인 거예요. 어차피 없는 거예요. 2칸이 나올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한번 2번 보세요. 2번의 경우. 2번의 경우는요. 나의 표현형이 G라는 표현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G가 나오는 칸을 보니까 여기 칸이 있고요. 여기 칸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문자가 2개인 칸, 이 칸이랑 그리고 D에 의해서 대문자가 1개인 칸, 이 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칸은 G에 의한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땡. 마지막 3번 보세요. 2에 의한 표현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3번이면서 2에 의한 표현이 나오는 거 이 칸밖에 없어요. 이 하나. 요 하나뿐이에요. 그럼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칸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확률이 나오지 않는다. 됐어요?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건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그 2개가 나오는 확률은 A와 B에서 2개가 나오는 확률 8분의 3이죠. 8분의 3. 그러면서 D에 의해서 1개가 나오며 그러면서 우리 2의 표현형을 나타내는 건 4칸 중에 이거 1칸이었잖아요. 각각의 칸의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4분의 1을 곱해주면 32분의 3. 우리가 원하는 값이 3번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다 구해볼게요. 1이 나와야 된다. A와 B에서 1이 나오려면 8분의 1이죠. 8분의 1 곱하기 어차피 각 칸에 해당하는 확률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곱한다. 그리고 이 두 칸도 동시에 구할 수 있는데 2에 해당하는 값은 8분의 3이죠. 8분의 3, 8분의 3이고요. 각각 1이면서 각각의 확률 나올 확률 어차피 한 칸이니까 4분의 1. 곱해요. 자, 여기서도 해보면 자, 저 3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8분의 3이고요. 그리고 0이면서 이 한 칸만 차지하니까 4분의 1. 자, 그러면 1번일 때는요. 32분의 6이 나오고요. 더하는 거죠. 또는이니까 더하고 여기 또는이니까 더하면 32분의 4가 나오고요. 즉 3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딱 이 한 칸만을 차지하는 경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경우가 맞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였느냐? 이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번엔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 A가 태어나는데 표현형이 니은과 모두 같은 확률. 니은은 가에 대해서 대문자 4개고요. 나에 대해서는 지금 GF예요. 근데 3번 경우니까 GF가 같이 있을 때 F에 의한 표현형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도 이 4라는 값을 생각해 보기 전에 F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F라는 값이 언제 나오느냐? F가 여기랑 여기서 나오죠. 그쵸? 3번이니까. 그럼 F라는 게 D에 의해서 대문자 하나 있고 F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A와 B에 의해서는 대문자가 3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D에 의해서는 대문자 0개예요. 그럼 A와 B에 의해서는 4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확률 씁시다. 아까 대문자 3개인 거 8분의 3이고요. 곱하기 각 칸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자 대문자 4개일 확률 아까 8분의 1입니다. 곱하기 그리고 각 칸의 확률이 아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곱해요. 자, 그러면 32분의 4니까 약분해서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32분의 3이 나오는 경우를 굳이 계산하지 말고 좀 센스 있게 봤으면 문제 풀릴 수 있어요. 여기 선생님 초점을 맞춘 건 바로 나에서 표현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문자 D의 숫자가 얼마가 돼야 되며 그럼 나머지 A와 B의 대문자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많이 까다롭습니다. 네,
근데 아주 좋은 문제니까 좀 여러 번 선생님이 했던 방식을 떠올리면서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동물종 2에는 6입니다. 2에는 6이라면 n은 3이어야 되죠.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되고요. 문제에서 암컷 1과 수컷 2의 세포가 각각 2개씩 있다고 했는데요. 그림에서 X 염색체가 안 나와 있대요. 네, 이걸 고려하면서 각각의 일단 핵상부터 써볼게요. 하나씩 외롭게 존재하는 얘네들은 핵상이 다 N입니다. N. 그러면 N이면 3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씩밖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상염색체고 안 보이는 하나는 X 제외했다고 했으니까 X겠죠. 다는요, 2개씩 쌍으로 존재하는데요. 총 5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5개 중에 4개는 상염색체고요. 보이는 얘는 Y고 안 보이는 X도 있어야겠죠. XY, 수컷입니다. 그래서 수컷 2의 세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라는 4개밖에 안 보여요. 근데 2개씩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2N이면 상염색체 4개만 보이는 거고 성염색체 XX가 안 보이는 거죠. XX 구성 암컷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가 각각 1의 세포인지 2의 세포인지를 매칭을 해놔야 되는데요. 힌트는 일단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습니다. 라는 디귿이라는 유전자만 동형접합으로 가져요. 그죠? 똑같은 유전자만. 그러면 이 1의 세포는 핵상이 N인 세포에 디귿이라는 유전자를 갖는 이 색깔의 염색체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봤는데 얘가 만약에 이 1의 세포라면 이 회색 염색체에 디귿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억이 있죠. 따라서 1의 세포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2의 세포다. 그럼 2가 2개면 1도 2개니까 여기는 1의 세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디귿이 뭘까라고 봤더니 이 회색인 세포에 라지비가 있네요. 그럼 라지비만 동형접합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인 이 니은 염색체는 니은을 갖고 있는 염색체는 리을이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형접합으로 갖고 있고 얘는 동형접합이니까 1의 유전자형은 얘는 라지 스몰 A 이형접합, 그 라지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달을 봅시다. 니은만 가지고 있는데 이 니은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또 다른 세포로 봤더니 스몰 A예요. 스몰 A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몰 A만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기역이 보입니다. 기역. 여기 디귿이 있으니까 이쪽에 기역이 있겠죠. 이형접합이네요. 라지비 스몰 B. 기역부터 가는 1의 세포이다. 가는 2의 세포입니다. 틀렸고 디귿은 B이다. 라지비죠. 디귿은 라지비다. 2는 가의 유전자형이 스스라라이다. 스스라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항. 비분리와 관련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명도 나오고 ABC식 혈액형도 나오니까 꽤 이제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이 표는 자녀 1의 적혈구와 응집 반응을 시킨 결과래요. 적혈구엔 뭐가 있죠? 응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A랑 B는 각각 응집됨 또는 안됨 중 하나래요. 어머니, 아버지는 결과가 같고 자녀 2, 3이 같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녀 1의 혈액형이 뭔지 봤더니 A형이래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 2, 3의 혈액형은 모두 달라야 된답니다. 그러면 1번의 적혈구에 있는 응집원은 뭐예요? A형이니까 응집원 A가 있겠죠. 이 응집원 A와 만약에 응집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는 혈액형은 뭐예요? 알파 갖고 있는 거 B형 아니면 O형일 거예요. 근데 응집을 안 했다면 응집소 알파를 갖지 않는 거죠? 갖지 않은 혈액형 나머지 2개 A, B형과 A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둘 중에 뭐가 응집됨이고 안됨인지 모르겠는데 힌트는 여기 있죠.
서로 혈액형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 2, 3에서 다르다. 자, 근데 이 부모님 사이에서 A형이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이거 둘 중 하나일 건데 이 사이에서는 A형이 안 나오잖아요. 즉 부모님은 B형 또는 O형이 아닌 거예요. 즉 응집됨이 아니다. 응집됨이 아니라 응집안됨이 되겠고 자녀 2, 3이 응집되는 혈액형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계도로 구성해서 써보면 부모님 중 한 사람은 AB고 한 사람은 A형이고 그리고 자녀 1번이 아까 A형이었죠. 그리고 자녀 2, 3 둘 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B형이고 한 사람은 O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O형이면 O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O를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여기 줄 수가 없죠. 뭔가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AO인데 이 O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N+1 핵상을 줬고 여기서는 이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를 안 준 거죠. N-1 핵상의 생수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정돼서 핵형은 정상처럼 보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둘은 잘 분리되는데 O끼리 분리가 안 됐으니까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졌구나. 근데 얘가 지금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가야 돼요. 여기. 자녀 2만 정록 생명이 나타난다. 자, 정상 유전자 X라고 하고 정록 생명 유전자 X별라고 하면 정상이 X별에 대해서 우성이죠. 자, 그러면 가족 구성원 중 2번만 생명이면 나머지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아버지 생명 아니니까 XY. 그리고 어머님도 생명이 아니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자녀 2가 핵형은 정상이면서 생명이려면 X별. 그럼 X별을 아빠가 줄 수 없으니까 엄마는 보인자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아빠는 아무것도 안 줬네요. 이 성염색체는. 그럼 아버지가 자녀 2한테 준 건 뭐만 준 거다? 상염색체만 22개 준 거다. 그 어머니가 상염색체 22개에 성염색체를 X 2개 준 거예요. 그러면 X랑 X별은 잘 분리되는데 X별끼리 분리가 안 됐으니까 이것도 이분열, 비분리 결과 만들어진 거네요. 그럼 자녀 2가 이 성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자동으로 자녀 3이 이제 A별식 혈액형이 존재하는 상염색체 비분리겠구나. 그럼 아까 이 O형이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이제 사람인데 여기가 자녀 3번이고 여기 자녀 2번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녀 2번은 정자 1과 난자 2가 수정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정자 1 속에는 22개의 상염색체가 있었고요. 난자 2에는 22개의 상염색체 플러스 X별, X별이 있었습니다. 자녀 3은 정자 3번과 난자 4번이 수정되었다. 근데 누가 부모인지를 지금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1번과 3번이 같다. 1번은 N-1이에요. 근데 3번도 그럼 N-1이래요. 즉 N-1 핵상의 정자를 만들 수 있는 이 AB형이 아버지, N+1 핵상의 난자를 만들 수 있는 이 A형이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세포 한 개당 X염색체 수는 3번이 1번보다 크다. 자, 이 3번은요. 3번의 정자는 N-1이긴 한데요. 딸이 태어났죠. 자녀 3번 딸. 그럼 X를 하나 포함하고요. 이 A별식 혈액형이 존재하는 상염색체가 하나 부족한 경우예요. 그래서 핵상이 N-1인 거죠. 그래서 3번에는 X염색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3번에는 한 개가 있고요. 근데 1번의 경우는 지금 상염색체만 있죠. 그래서 X의 개수는 3번이 1번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아버지 A별식 혈액형을 물어봤는데 AB형이다. 디귿 4번이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 우리 4번이 형성될 때 얘가 이제 4번이죠. 이때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번 문항도 좀 어려워 보이지만 차분히 일단 이 내용을 해석을 해내셔야 되고 다음 주어진 조건, 이 조건 이용해서 퍼즐처럼 좀 맞추면 풀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18번도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면 좋겠고요. 자, 이제 대망의 19번. 네, 마지막 어려운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마지막까지 정신 잘 차렸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뭘 놓쳤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 나, 다. 각각 라지, 라지비, 라지디가 소문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 두 개가 X의 연관이고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채 있다. 근데 이 가계도가 생각보다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요. 가계도의 이 법례표 표시해 볼게요. 나, 다음 가. 얘는 가나, 다, 그리고 가. 일단 우열관계 파악이 되죠. 둘 다 정상인데 가가 툭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온 가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 그럼 이제 습관적으로 얘가 열성임을 알았으니까 열성 X라면을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럼 여자가 유전병일 때 남자도 유전병이 돼야 되는데 딸이 가인데 아버지가 가가 아니죠. 6번, 3번을 보니까 모순이 발생한다. 즉 X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굉장히 많이 선생님과 연습했습니다. 가계도 분석 연습에서 기본으로 다뤘던 내용이에요. 또 해결되는 부분인지 봤더니 얘가 상염색체 존재하면 얘는 X 연관이에요. 그러면 X염색체 존재하는 형질이니까 열성 X 아니면 우성 X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 있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나가 있는 남자인데 남자가 유전병인데 엄마가 유전병이 아니죠. 그렇죠? 남녀 여유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성 X가 아니다. 그렇다면 열성 X가 되는 거예요. 열성 X 염색체의 형질이구나. 여기까지도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니디가 각각 후보가 라지 A, 라지 B, 스몰 D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요. 5번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5번이 가와 나가 다 있으니까 유전장을 한번 써볼게요. 가가 있는데 상염색체니까 스몰 A, 스몰 A. 나가 있는데 X에 있으니까 스몰 B, Y입니다. 그럼 5번에서 각각을 써보면 라지 A 없고요. 라지 B 없고요. 스몰 D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값이 1, 0, 0이네요. 그럼 이 스몰 D 값이 1이 돼야겠고, 즉 기억이 스몰 D고 니은과 디귿이 라지 A, 라지 B 중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럼 6번도 가봅시다. 6번은 가가 있습니다. 그럼 가가 있으면 스몰 A, 스몰 A죠. 스몰 A, 스몰 A. 다음 나는 없습니다. 그쵸? 나는 없고. 자, 아까 전에 근데 선생님 놓친 게 있네요. 다시 돌아와서 5번이 스몰 D가 있는데 이 스몰 D는 얘랑 연관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스몰 D가 있는 5번이 정상으로 표현됐어요. 그럼 스몰 D가 정상 유전자, 라지 D는 다 유전자죠. 5번은 남자기 때문에 X를 한 개만 가져서 갖고 있는 유전자가 그대로 형질로 드러나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6번 다시 갑니다. 6번은요. 스몰 D만 2개 갖고 있대요. 스몰 D, 스몰 D 이렇게 돼 있는구나. 그죠? 자, 그러면 라지 A는 지금 6번은 같지 않아요. 그죠? 스몰 D는 2개 갖고요. 0인 값이 니은이죠. 따라서 니은이 라지 A고 디귿이 라지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A와 B를 우리는 알아내야 돼요. 문제에서 분명히 확률을 물을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A와 B가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데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스몰 D가 존재하는 X염색체가 얘는 2개란 뜻이에요. X가 2개니까 여기가 여자, 여기가 남자입니다. 그 유전장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라지 A가 1개 있어요. 얘는 상염색체 존재하죠. 얘도 마찬가지. 남자인데 라지 A가 하나 있고 상염색체니까 나머지는 스몰 A일 거예요. 이렇게 이형적 합이죠. 그리고 이 B랑 D가 연관되어 있는데 A는 스몰 D가 2개고요. 라지 B가 하나 있어요. 그럼 나머지 X에 스몰 B가 있겠죠. 이형적합. 여기는 X가 1개뿐이에요. 그 1개뿐인 X에 라지 B랑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는 거네요. 스몰 D가 없으면 라지 D가 있겠구나.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다는 우성형질이다. 맞죠? 3번은 니은과 디귿을 모두 갖는다. 니은과 디귿, 라지 A랑 라지 B를 모두 가지면 둘 다 표현형이 정상이 나와야 돼요. 둘 다 정상이죠.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 A와 B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만 발현될 확률. 그럼 가만 발현되려면 가의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고요. and 나가 정상이어야 되죠. 라지 B를 하나 이상 가지며
그 다음 다는 정상 유전자 스몰 d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얘가 상염색체 있고 얘는 X염색체 있으니까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스몰 A 날 확률 4분의 1이고요. 자, 이 둘 사이에서 라지 B를 가지며 B를이에요. 그러면서 스몰 D만 갖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염색체랑 이 염색체를 받는 경우. 총 4개 중에 1개죠. 4분의 1. 그래서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19번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조금 익숙하게 가계도 분석을 했다면 맞췄을 것 같아요. 틀린 친구들 너무너무 아까운데 생각보다 가계도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거부터 해보는 거죠.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여유 남유, 남유 여유,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지. 네, 19번도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일단 기역과 니은은 각각 총 생산량과 호흡량 중 하나이다. 자, 총 생산량과 호흡량의 관계를 써볼게요. 총 생산량은 호흡량 플러스 순 생산량의 합이죠. 그래서 항상 총 생산량은 호흡량보다는 커야 됩니다. 기역과 니은이 각각 60년 전과 현재일 때 나와 있는데 60년 전일 때 기역값이 더 크죠. 그리고 현재일 때도 기역값이 더 크죠. 항상 큰 이 기역이 바로 총 생산량이고 적은 게 호흡량이겠구나. 총 생산량, 호흡량이 되겠고요. 둘을 빼버리면 기역에서 니은을 빼버리면 오른쪽에 순 생산량만 남겠죠. 그래서 기역부터 보면 기역은 총 생산량이다. 맞습니다. 니은 A의 생장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자, A의 생장량은 순 생산량이 포함되어 있죠. 생장량, 피식량, 고산악염량 다 순생산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순생산량은 기역 마이너스 니은에 포함되지 니은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디귿 A의 순생산량은 현재가 60년 전보다 많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순생산량은 기역에서 니은값 뺀 거다. 그럼 60년 전에 기역에서 니은 뺀 값은 요만큼의 차이고요. 현재는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이만큼의 차이. 60년 전이 현재보다 더 차이가 크죠. 즉 기역 마이너스 니은의 값인 순생산량이 60년 전에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생산량은 60년 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만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0월 학평 20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자, 일단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 학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마음 졸이면서 긴장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요. 진짜 실전은 수능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멘탈을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가 정말 수능의 당락을 결정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결과를 통해서 부족한 점은 채우되 이걸 통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해온 자신을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희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